많이 수익권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의 현금화 시킨다는 것을 첫 번째 모태를 깔고 있고요. 지금의 1차 조정, 2차 조정 때 조금씩 또 모아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포트폴리오 자산군에서 보면 교집합은 저는 금일 수 있다. 자, 매달 빈센트 위원님과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엔 7월 FOMC 프리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적시성답게 한 일주일 뒤 이번 달 말에는 7월 FOMC가 열립니다. 미리 보기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월 FOMC 프리뷰의 소제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그널이고요. 그러니까 신호라는 건데 어떤 신호냐?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7월 FOMC 회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매번 그렇죠. 두 가지식으로 메시지를 다 드릴 거고 뒤에는 그 메시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했던 자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프라이즈. 최근 주식시장이 실적 시즌 기준이죠. 실적 시즌에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 흔히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반대로 갔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기대보다 깜짝스럽게 뭔가 좋았을 경우 아니면 예상보다 크게 벗어난 어떠한 행위가 나타났을 때를 우리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이번 7월 FOMC에서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서프라이즈라면 모든 사람들이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거진 CME 선물시장에서 그러니까 금리 선물시장에서 100%가량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7월 달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달에 인하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말에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서 포지셔닝을 약간은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조건이 충족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면 제가 두 가지 크게 탑픽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테일러 준칙입니다. 자,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적정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미국인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경기를 감안했을 때 과연 어느 수준이 적당한 금리인가를 도출할 수 있는 룰, 규칙 자체가 테일러 준칙인데요. 아틀란타 연준에서 계산한 테일러 준칙이 현재 시점에서 모두 5%를 하회하고 실제 3.7%에서 4.5% 사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의 상단이 5.5%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론상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무방할 만큼 테일러 준칙으로 산정한 미국의 적정한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연준이 실제 액션은 상당히 좀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조건은 이미 이론적으로 충족돼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질금리입니다. 제가 김작가 TV에 단연간 나오면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부분 하나가 만약에 미국 연준이 피버팅, 즉 통화정책을 180도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충분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면 항상 과거에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금리를 전환, 통화정책 기조를 180도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미국의 실질금리는 2023년 2분기,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났죠? 1년 정도 이후에 실질금리는 계속해서 플러스 전환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첫 번째, 7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100% 중에서 어느 정도 있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CME 선물시장에서는 한 4% 정도 형성돼 있는데 저도 한 5% 내외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인하가 안 한다 하더라도 9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견고히 하는 그런 7월달 FOMC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로직, 논리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연준은 듀얼 먼데이트, 이중 책무, 물가에 안정되어 있는가? 고용은 적정한 수준으로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가를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의 통화정책의 듀얼 먼데이트, 이중 책무의 목표점이요. 기준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이 함수가 있죠. 소비는 소득의 함수라는 경제학 101, 경제 이론에 나오는 기본적인 방정식인데요. 미국 고용이 식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식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즉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니, 미국은 신규 고용이 몇십만 명 계속해서 는다는데 무슨 고용이 식고 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노동통계국은요, 상이항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미국의 고용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가계조사와 기업조사로 나누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신규 일자리 수는 약간 과대상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미국 고용을 제대로 보려면 실업률을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업률이 꽤 오랫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실업률이 미국이 4자를 그렸습니다. 따라서 4% 넘는 실업률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고용은 이전보다는 식고 있다. 즉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또 다른 경기. 자, 미국은 소비 경제입니다. 소비가 매우 중요하죠. 소비의 대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고용시장, 즉 소득이 바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재테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식시장이 미국 소비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따라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어떠냐라고 본다면 테슬라, 엔비디아, 기술주들이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지금의 조정이 무슨 연준이 금융시장을 신경 써요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가계자산에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논리, 로직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더 시계를 넓혀볼까요? 그럼 선행지표들은 어떠냐? 미국의 경기 선행지표들 역시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거의 1년치 정도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IMF, OECD, 월드뱅크, 즉 IMF가 수정 경제 전망을 1년에 4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 7월달 수정 경제 전망에서 미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거. 자, 미국이 경고하긴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내년도 되면 2% 언더인 약 1.9%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걸 가리키냐? 미국 경제가 이미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다가 현재 1년 가까이 동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하를 7월달에 하건 9월달에 하건 그 어느 시점에 하더라도 이상하지 만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것이 7월 FOMC에서도 상당 부분 밝혀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리의 물가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보면요. 9월 말까지 상승세가 상당 부분 둔화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물가 모형에 따르면요. 이 세트리스 페리부스라는 게 경제학적 용어인데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모든 변수들이 다 픽스, 고정되었을 때 이 부분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바뀌느냐를 놓고 봤을 때 자, 9월 말까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완만하게 둔화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9월달 경제 지표를 우리는 언제 받아보냐? 10월달에 받아봅니다. 따라서 선거 직전까지도 물가는 이제 안정적이었다라는 의미를 놓고 본다면 미국 연준이 물가도 안정돼 있고 고용도 식고 있고 경기, 소비에 대한 여력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기준금리 인하를 가리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 항상 캐스트 보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월 의장, 즉 연준의 의장 자체가 톤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물가의 둔화의 여전한 증거를 더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글쎄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있었던 다양한 연설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Rate cut before 2% inflation target, 즉 2%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되기 전에도 꼭 2%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컷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물가가 9% 있다가 지금 현재 3.7%로 2%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끝났고 중금리 시대가 접어들면서 2%까지 못 간다. 이제 영원히 2%는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이다. 라는 전망치와 컨센서스가 맞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연준은 영원히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 내부에서 톤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파월 연준이 2%도 중요한데 꼭 2%라는 것을 찍지 않아도 2% 그분에서 언저리에서 완만하게 둔화되는 것이 보인다면 그 증거가 보다 명확해진다면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 있는 발언 다음에 곧바로 열리는 7월 FOMC이기 때문에 아마 9월 FOMC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시장금리는 7월달 FOMC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7월 FOMC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준의 SEP, 즉 경제 전망치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미국 연준은 중앙은행은 경제 전망치를 분기 말마다 3, 6, 9, 12월 말마다 회의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 7월 달이다 보니까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연준이,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하는 그런 창구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앙은행장인 파월 의장의 커뮤니케이션, 기자회견, Q&A를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트럼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이번 주에는 해리스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모시토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모시토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본어입니다. 모시, if, 만약, 토램프의 약자, 토라입니다. 만약 트럼프, 즉 만약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일본 언론은요. 1945년 전후 이후에
미국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 중에 누구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단연 일본입니다. 일본 언론은 그만큼 미국의 정치 상황에 매우 중요하게 반응하는데요. 트럼프가 2025년, 2024년 대선에 자기가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이미 1년 전에 선언한 이후에 일본 언론에서는 심심치 않게 모시토라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 무슨 얘기냐면, 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높아지는가? 트럼프가 주창하는 관세, 이민 정책, 모두 다 수입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곧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고 그 물가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얼마만큼 인하의 폭을 좌우할 수 있냐라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기자가 분명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연준 의장이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우리는 이제부터 트럼프의 언행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야 되는데, 트럼프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집권하기 전까지, 거의 집권한다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11월 대선 선거일 전까지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연준의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기자들의 Q&A가 있을 거고, 파월 의장은 의장직이다 보니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원론적으로, 근엄적으로,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 행간에서 연준의 미묘한 변화를 우리는 읽어야 된다. 아무래도 트럼프 인플레이션, 즉 트럼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의 폭 자체가 좀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연준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죠. 피버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중립금리 논쟁입니다. 자, 중립금리는 사실 모호한 금리라는 게 연준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중립금리는 상이하다. 어떠한 모델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가정에 의해서 너무나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이 연준 내부의 스탠스, 즉 기조인데요. 최근에 이게 좀 바뀌고 있죠. 페드 워처들은 잘 알 겁니다. 지난 12월달 FOMC, 작년 얘기입니다. 또 올해 3월달 FOMC, 올해 6월달 FOMC, 뒤에도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 세 번에 걸쳐서 약 한 9개월에 걸쳐서 미국 연준이 장기 전망, 즉 롱블러 런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후의 장기금리, 그것을 우리는 중립금리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중립금리가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물가가 내려가고 경기가 식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가장 도달할 수 있는 기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하폭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모든 시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으로 따르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가격이 프라이싱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이 껴있는 것처럼 인하는 하긴 하지만 인하폭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충분히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서 이번 7월달 FOMC에서는 이 의사소통 중에서 행간, 즉 모시토라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자, 이거는 아마 기자들마다 약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항상 매년 8월 달에는 뭐가 있죠? 네,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술적인 회의지만 옛날에 QE2도 그렇고 최근에 AIT라고 해서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통화정책의 변화들이 이런 잭슨 홀 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잭슨 홀을 가만 보면요. 당시에 파월 의장의 고민들이 상당 부분 주제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젠 7월달 FOMC, 즉 잭슨 홀을 바로 직전에 있는 이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아, 잭슨 홀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수 있겠구나. 우리 미리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잭슨 홀에 대한 어느 정도 전야제격이 힌트가 나올 수 있는 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 파월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충격 반응이거든요. 세상에 이제는 물가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금리 시대는 끝났구나. 제로금리는 끝났구나. 이제는 물가가 어느 정도 높은 상황에서 상당 부분 유지되겠구나. Higher for longer, H4L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자, 그런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시장 플레이어들, 아니면 소비자들이 물가가 좀 높아지는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다가 하방 경직성, 내려가는 폭이 경직적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즉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을 줄여둘 수 있다.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중요해 보이고요.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대의 이런 국면에서 미국의 소비자들 연령대별로 어떻게 달라질까가 좀 더 학술적인 연구 논의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재정 부담입니다. 자, 대선이 끝나면 공화당은 재정 여력을 좀 적게 쓸 것이고 민주당은 재정 여력을 좀 많이 쓸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건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돼서 민주당이 되건 결국 어떤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집권 초기에는요,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 부분 재정을 쓸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재정에 대한 부담, 국채가 발행되면서
네,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트럼프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연결선상에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조금씩은 윗방향으로 들썩이고 있는 것도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7월 FOMC는 세 가지, 즉 혹시 만약 4, 5%의 확률은 낮지만 이미 이론적으로는 충족되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아니면 미리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우리는 조금은 열어두면서 7월 FOMC를 보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연준이 얘기하는 듀얼 먼데이트, 이중 채무 이미 고용을 싣고 있고 물가도 저희 전망대로라면 9월 말까지 적어도 10월 달 선거 바로 직전까지도 물가는 완만하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버튼을 충분히 누를 수 있는 그런 충족, 조건이 충족됐다. 마지막 세 번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매우 중요할 텐데 그중에 뭐 QE의, QT의 스케줄링 다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모시토라, 자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중립금리가 상승하는 이 얼개 속에서 연준은 어떤 기조와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가, 이게 파생적으로 결국 주식시장의 섹터 분석, 옥석 가리기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한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7월 FOMC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빅테크 기술주들은 왜 이렇게 폭락한 거죠? 기술주가 폭락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폭락이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자,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산정할 만한데,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자,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는데 너무나 기대감이 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대감이 워낙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시장 참가자들은 넥스트를 원하는데, 넥스트, 즉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까? 혹시 2분기 실적이 좋은 게 피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요, 상승률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실적 그러면 금액, 레벨이 중요하죠. 5조 나왔냐, 10조 나왔냐. 하지만 10조 나오다가 12조가 나오면 5조에서 10조에서 12조가 되면 결국은 실적은 늘어난 거지만 탄력성, 성장률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주가는 그런 성장폭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응한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기술주의 조정을 바라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약간 시계를 한 발짝 뒤에서 본다면 AI 거품에 대한 논란도, 의구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 몇 개 갖고 왔습니다. 1-1 제목에 보시면 96 vs 4, 즉 96%와 4%의 차이라는 것이죠. 96%는 7월 FOMC에서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96%입니다. 자, 이 정도 퍼센트지면요, 금리 동결을 안 하면 샥입니다. 오히려 엄청난 서프라이즈일 수 있고요.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경제학자가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기준금리 수준은 이미 인하를 충분히 베팅하고 있다. 보시면 테일러 준칙이거든요. 테일러 준칙이 기준금리 검색보다 위아래로 2개 정도 내려와 있죠. 3.7에서 4.5%, 즉 현재 금리를 많게는 한 3번, 적게는 한 2번 정도 인하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도 나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왼쪽 차트는 실질금리입니다. 피보팅 했을 때 1974년부터 2024년 6월 달까지 FFRA라는 컬럼은 뭡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자, 기준금리가 항상 꼭지였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을 봤더니 기준금리 이외에 실질금리가 플러스였다. 그런데 2000년도 이후에 미국의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된 다음에 동결 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인하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끌다가 인하를 시작했는데 그게 평균 10개월이었다. 자, 지금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죠. 따라서 거의 목전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옆나라 미국, 옆나라 유럽, 옆나라 한국. 동종 국가들은 뭐 한국도 거기서 껴 넣는데요. 어떠냐라고 놓고 본다면 이미 미국과 한국은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세이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피버팅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6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따라서 실질금리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인하 가능성도 우리가 아예 배제하지 말자. 그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었다. 더구나 최근에 기술주의 조정을 우리는 조금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로직이었죠. 논리를 보면 고용은 비수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각 분기마다 평균적으로 일거리 수, 일자리 수가 얼마나 늘어났냐를 막대 그래프 보였는데요. 파란색은 과거 평균입니다. 2008년, 아니 90년 같은 경기 침체를 제외한 평균 부분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보면요. 어떠세요? 2분기가 푹 꺼져 있죠. 2분기는 비수기라는 것이죠. 자, 2분기는 미국 고용시장이 그렇게 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과거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2024년 이후에 주황색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보시면
꽤 높죠. 과거 평균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고용시장의 형태가 좀 바뀌고 있죠.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엔잡러들도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엔잡러는 이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처럼 기업 조사에서는 더블 카운팅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이것은 누가 월급을 주냐, 즉 월급을 주는 모체에 대해서 샘플링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 즉 나는 직업이 여러 개 있으면 주는 곳에서는 나에게 한 번씩 줬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 되는 그런 이례적인 현상 때문에 엔잡러 사이가 상당 부분 과대상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요. 실업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고용시장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8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 실업률이 상승하면요. 한 달 상승하고 다음 달에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추세를 갖고 쭉 상승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약 한 26개월 정도 상승한다는 것이죠. 자,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의 저점이 언제였냐라고 하면 3.4%인데요. 그게 작년 2023년 4월 달에 3.4%였고 현재 4.1%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부터 4월까지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12개월 정도 상승 룸이 있다. 자, 지금 7월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내년 7월 달까지,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하고 똑같은 패턴이라면 거의 4% 후반대 아니면 5%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자,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가 매우 중요한 표고요. 가계조사와 기업조사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따로따로 조사를 하는데, 가계조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실업률이 나오고요. 기업조사에서는 대표적으로 매월 얼마나 취업자 수가 증가했느냐, 비농업 부분, 농업을 제외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추출하는 그런 상이한 샘플링인데, 여기에서 제가 음영 처리해놨죠. 엔잡러들이 더블 카운팅 되는 것은 어디? 실업률이 아닌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그런데 최근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실업률이 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오늘 김작가 TV 올려고 제가 하나 좀 그려왔는데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요. 기업조사하고 가계조사하고 똑같은 고용 통계를 갖고 얼마나 매월 취업자 수가 증가했는지를 보면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파란색이고요. 주황색은 가계조사, 즉 실업률을 대표하는 곳에서의 취업자 수입니다. 그 갭은 항상 벌어져 있죠. 즉 통계적인 모호함성, 스프레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그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이 녹색이 줄 사이에 가계조사에서 기업조사를 뺀 겁니다.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많던, 그 화려했던 엔잡러들도 이제는 경기가 둔화되고 우려 섞이니까 점점 일거리를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고용이 핫한 건 맞는데요. 또 견고한 건 맞는데요. 과거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연준은 인하를 고민할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판으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다 집합해 놨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거, 미국 그러면 선행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어떠세요? 이미 1년 가까이 고개를 내리고 있죠. 즉 미래 경기를 내포하는 선행지수는 이미 꺾였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ISM 제조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지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납니다. 그 중에서 미국 경제의 선행지표,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선행지표 중에 하나가 제조업 안에서도 신규 주문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수주, 먹거리가 얼마나 축적되고 있는 것을 지수로 도출한 것인데 최근 보시면 급락했다가 지금 약간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다. 즉 미래 주문이 없다. 공장이 지금은 돌아가고 있지만 미래 주문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경기가 식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자,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미국 거는 뭡니까? GDP로 봤을 때 67%가 약 소비 경제. 매우 소비가 중요하겠죠. 소비의 가장 끝단에 있는 게 어떤 것? 컨퍼런스 보드 아니면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안에서도 오늘 되게 딥하게 들어가는데요. 미래 기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소비가 어떠냐 보다 더 앞단에 있는 미래 소비가 어떨 것 같냐를 표명하는 걸 보시면 어떠세요? 한 단계 쭉 내려갔다가 최근에 고개를 드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자, 컨퍼런스 보드, ISM 제조업지수, 신규 주문, 미래 소비자 기대 심리 중에서도 미래 기대, 전부 선행 지표 안에서도 미래를 보는 것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미국 그러면 또 서비스업 경제 아닙니까? 서비스업 안에서도 신규 주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더 앞단에 있는 것이죠. 보시면 역시 하락하고 있다. 자, 미국의 선행 지수들이 전부 피크 아웃을 시사하고 있다. 제가 텍스트를 써놨는데
자, 2년 전과 비슷하죠.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보고 저희 뷰를 제시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침체가 안 왔죠. 왜? 폴리스 믹스, 재정 정책이 있었고 통화 정책이 상당 부분 선행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 자, 경제는 모두 지표들은 둔화되고 있는데 실제 주식은 좋아졌고 리세션은 안 왔다. 이유는 폴리스 믹스가 있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하고 똑같이 2년 전과 똑같이 경제 지표들이 둔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도 2년 전과 똑같이 정책 공조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자, 올해 11월 달 대선을 앞두고서는 운신의 폭이 좀 적겠죠. 그럼 대선 이후는 어떻겠느냐? 자, 그것은 이미 가봐야 된다. 물론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뭐죠? 재정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정책 공조가 제대로 나온다면 이번에도 경기는 둔화되지만 그것을 잘 들여밟고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삐끗하다가 최근에 기술주 조정도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꽤 조정폭도 클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공조가 적시적소에 나타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도 파월 의장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운신의 폭을 넓힐지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IMF의 폴캐스트 경제 전망표이고요. 2024년 올해와 2025년 내년입니다. 4월달, 7월달은 4월달에 전망했던 거고 7월달은 이번에 전망했던 겁니다. 제가 음영 처리해 놨는데요. 미국을 보시죠. 4월달에 미국 경제가 올해 2.7% 성장할 거다. 근데 이번에 리바이즈, 즉 수정 견제 전망했는데 0.1%포인트 낮췄죠. 2.7이나 2.6이나 경제를 세세하게 안 보는 사람들은 뭐 똑같지 않아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옆에를 보시죠. 2025년에 보면 급격하게 숫자가 2% 중후반의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률이 그러니까 기저가 있죠. 지난해 높았으니까 낮는 거 아니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높이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높고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속했던 거와는 좀 다르다. 특히나 미국의 중립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는 미국의 중립금리보다 낮아지는 성장률을 바라보는 내년이 될 것이다. 자, 실물 경제는 내년이고요.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어떻습니까? 다 선반영. 지금 하반기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가입니다. 자, 물가는 제가 물가 모형에 의해서 아마 9월 말까지는 완만하게 둔화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왼쪽 차트에 보시면 현재 국제유가랑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콜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한 1개월 정도 선행해서 보면 제 국제유가의 최근에 업앤다운을 놓고 보면 물가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세티스 페리부스. 자, 지금 배럴당 못한데요. 미스프린트입니다. 배럴당 한 81불, 그러니까 $80 전후에 현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지금과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오른쪽에 이제 프로젝션 해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파란색입니다. 9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요. 9월 말부터 한 3개월 정도는 고개를 들 것 같은데 고개를 드는 것에 무게를 둘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한 3, 4개월 동안 내려가는 것에 무게를 들 거냐 둘 다 두겠죠. 하지만 선행적으로 앞에 둔다면 시장은 7월 FOMC 이후에 9월 FOMC 이후에 환호할 것이고요. 물가가 잡혔다는 것에 방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봤자 결국 연말엔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더구나 트럼프가 된다면 더 크게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후자에 무게를 둔다면 지금의 7월 FOMC 아니면 9월 FOMC가 미국, 유럽의 ECB처럼 인하하지만 매파적인 인하 가능성, 즉 인하는 하긴 하지만 띄엄띄엄 할 겁니다. 물가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호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젝션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처음엔 내려갔다가 V자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물가는요. V자 내려가다가 연말에 올라간다. 어디에 방점을 둘지 그 톤 앤 매너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파월 의장의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에 보면 페드는 기다릴 것이다. 2% 언더컷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스킴이었다면 파월 의장이 크게 세 가지의 멘트가 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멘트면 파월 의장은 연준이 목표치 2% 타겟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선제적으로 길고 다양한 시차를 두고 작동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간단히 얘기해서 2%안 돼도 내릴 수 있으면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했다는 것. 두 번째는 파월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2%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더 큰 자신감을 찾고 있다. 자, 그렇긴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겠다. 데이터 디펜던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 자, 1번과 2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V자의 미국의 물가의 프로젝션을 보고 인지하면 파월 의장도 연준 내에서 데이터가 다 있구나. 내려가는 것에 방점을 둘 건지 올라간 것에 방점을 둘 건지 지금은 좀 팽팽하게 있구나. 하지만 캐스팅 보트 시장과 소통하는 그 파월 의장이 다음 회의 즉 7월 말에 있다. 자, 7월에도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의 버튼은 손가락 위에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왼쪽 차트에 보면 이제 바이든은 사퇴했기 때문에 해리스로 전반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최근에 해리스 지지율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윙 스테이트가 경합주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의 우세로 나옵니다. 아직 한 100여 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이 꼭 100일 뒤에도 그대로 될 거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를 한다면 유리한 건 사실이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인플레이션, 모시토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민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편적 관세를 다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중국에 대한 최혜국에 대한 지위를 박탈한다는 거 아닙니까? 즉 고율 관세를 매긴다는 거. 자, 관세는 수입 물가의 상승을 더 나아가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견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터슨 연구소에서 얘기를 했죠. CPI와 PCE를 약 한 0.2에서 0.4%. 블룸버그는 여기서 훨씬 더. 만약에 보편적 관세가 다 오른다면 2%포인트 이상으로도 물가의 상승 동인이 있다라는 것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재임 기간에 물론 팬데믹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소비자 물가와 PC 물가가 다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자, 관세가 이런 거죠. 에이, 트럼프도 되기 전에는 그런 말 하지. 그런데 되고 난 다음에는 액션 잘 못할걸? 하지만 우리는 4년 전에 트럼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한다면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합니다.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불확실성이 지금 주식시장을 혼돈의 속으로 넣겨나고 있지만 저는 결국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관세 정책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미국의 또 다른 트럼프 인플레이션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중립금리입니다. 이거 재미난 워킹 페이퍼였는데요. 자, 왼쪽 차트에 보시면 미국의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단언 탑을 꼽자면 생산성이라는 것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 즉 노동과 자본을 총 집합한 요소 생산성에도 중립금리가 그대로 트렌드시하게 콜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IMF 자료인데요. 1975년부터 2019년 팬데믹 시점까지 중립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그때는 계속해서 하락했었습니다. 자, 내려갈 때의 요인이 올라갈 때의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본다면 중립금리가 하락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어? 브레이크다운 해보니까요. 약 한 40% 가까이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겁니다. 생산성, 결국 간단히 얘기해서 임금입니다. 자, 임금이 중립금리의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즉 고용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이민 정책에 의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 고용 좋아졌죠. 하지만 임금이 덜 올랐습니다. 왜냐? 이민, 즉 저임금 노동자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트럼프가 되면 다시 한번 멕시코 장벽을 올린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파월의 고민이자 향후 잭슨홀에서의 탑픽이 되지 않을까? 7월 달에 FOMC에서의 Q&A 좀 주목하자. 중립금리 어떻게 의논하는지, 대화가 오가는지를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왼쪽 차트에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 참 재밌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뒤, 3년 뒤, 5년 뒤 보시면, 자, 1년 뒤 왼쪽 차트입니다. 제가 이거 데이터를 뿌려놓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미스프린트 아니야? 라고 봤는데, 그대로 팩트더라고요. 보시면 V자 반등 싣고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자, 그만큼 1년치의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엔 다 고개를 내리고 있지만, 이전보다 한 2, 3년의 얼리의 추세를 보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파월의 고민이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작용하는지 끝으로 오른쪽에 자, 미국의 정부 부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공급량, 국채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곧바로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 애매하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 금리를 낮출 것이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창하는 정책들은 관세, 이민 전부 다 시차를 갖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언적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압박을 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정책들은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물가의 상승 요인이다라는 것이 시장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혼돈을 줄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이 아마 파월 의장들, 뭐 임기를 떠나서요. 2026년 2월 달에 임기 만료라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상당 부분 현재 연준의 고민거리고 그게 이번 7월 달 더 나아가서 잭슨홀 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오른쪽 매우 중요합니다.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그렇다면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은 이 중립금리를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작년 12월 FOMC, 올해 3월 FOMC, 올해 6월 FOMC, 오른쪽 끝에 있는 장기, 롱글러 런이죠. 보통 5년짜리 전망인데 우리 시장 참가자들은
이것을 중립금리로 가름합니다. 2.5%에서 현재 2.8%까지 0.3%포인트 올라갔다. 자, 아까 IMF의 수정경제 전망이 올해 몇이었죠? 미국이 2.7%, 내년에 1.9%. 지금의 중립금리, 즉 코스트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미국 경제가 과연 이전처럼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 급 하강은 아니더라도 이미 피크아웃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일단 FOMC가 열리고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기보유자라고 한다면 만약 수익권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의 현금화 시킨다는 것을 첫 번째 모태를 깔고 있고요. 익절을 좀 해야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계를 좀 방망이 짧게 잡고 이미 수익권에 있던 분들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최근에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죠.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입니다. AI 산업 좋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1차 조정, 2차 조정 때 조금씩 또 모아가는 것도 너무 값싸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김작가TV 보면서 제가 이 자산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금입니다. 저는 여전히 금이 여전히 좋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방금 전 말씀해 주신 거는 익절은 좀 해서 좋지만 또 테크주들 떨어진 거는 좀 모아가지고 좋다. 이건 약간 대치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네. 익절하는 건 뭐냐면요. 기존의 기보유자들 50% 아니 30%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조금은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것이고 다시 그 종목을 좀 더 싸질 때 재매수해도 좋은 타이밍이 점차 오고 있다라는 게 주식 포인트고 토탈리 포트폴리오 자산군에서 보면 계속해서 교집합은 저는 금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뭐 달러나 채권이나 비트코인은요? 우선순위는 전 1순위 원픽 금. 네, 그 위에는 적시적소에 따라 다른데 금에 연동되는 비트코인 상당히 좋죠. 하지만 업센다운이 왜 크지 않습니까? 저는 제1 자산을 꼽자면 금의 교집합.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지금의 큰 조정세를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다면, 있다면 중요합니다. 있다면 지금의 큰 조정을 받던 기술주들도 째려보면서 조금씩 주판을 두들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을 지금도 추천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입니다. 해치 수단이 금밖에 없네. 다른 것도 있죠. 하지만 가장 유효하게 금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그 금을 우리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금은방에 가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 네네. 금은방이든 금괴를 사는 건 수수료가 많이 붙는다고 들었는데. 금은 세금이 많죠. 네. 그래서 어떻게 사야 금은 되죠? 금 ETF도 있고 네. 금 예금도 있고 진짜 실물도 금이 있는데 제가 아는 김 작가님은 실물 금을 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물이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실물 금 세금이 많다면서요? 많죠. 근데 실물 금을 사라고요? 세금은요 이익이 나는 곳에 항상 자 우리 다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가지 말고 네. 긍정적으로 자산의 가치와 낼 건 내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여름 뜨거운 8월 이미 여름이죠 사실. 8월 이제 여름 휴가들도 많이 떠나실 텐데 7월에 만약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6월달 중순부터요 7월달 접어들면서 뭔가 선도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희망 고문이 있고 실적은 잘 나오는데 뭔가 꺼림직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과한 욕심보다는 템포를 좀 짧게 잡고요. 근데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금을 주창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금이 너무 높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의 일부 자산은 금으로 가져갈 것을 제안 권고드린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빈센트 위원님과 여름휴가 끝나고 8월 달에 또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